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106페이지 세대륙을 아우렀었던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린트는 1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어떤 식의 발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서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예전에 여러분 배웠었던 역사 수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죠. 바로 이런 십자군 원정 당시 때에 이 십자군이 쳐들어갔을 때에 아랍 세계를 나름대로 이제 통치해 나갔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여기 보이는 셀주크 튀르크 쪽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민족은 이제 튀르크 혹은 투르크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하나의 부족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르크족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옛날에 돌걸족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었습니다. 바로 당나라가 이때 당시에 고구려를 침공할 때 고구려와 같이 손을 잡았었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었죠. 하지만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이때 당시에 당나라가 힘을 키워나갔고, 이 당나라를 비롯한 여러 개의 중국 왕조들은 이 돌궐족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결과 돌궐족은 바로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있다가 점차 쫓겨나가게 되면서 이제 서쪽으로 옮겨가게 됐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오다가 바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난 겁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굉장히 깊게 믿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슬람 세계는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마이야 왕조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있었었죠. 이 아바스 왕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바로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죠. 이 칼리프가 통치했었던 그런 이 통치 지역에 여러 개의 쪼개지는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칼리프가 종교적인 부분은 통치해 나가긴 했었지만은 각 지역에는 이 아랍 세계 안에서의 일종의 군벌이 등장하게 된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셀주크 튀르크가 갑작스럽게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아랍 세계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군벌들을 하나 둘씩 전부 다 제거하다가 나중에 이 칼리프가 머물고 있었던 바그다드까지 함락을 시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셀주크 튀르크가 바그다드에 입성하긴 했었지만은 이 바그다드가 바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었죠. 여기에서 칼리프를 만났을 때 그때 이때 당시에 셀주크 튀르크는 종교적 지도자였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도 이때 당시에 힘으로 아바스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왔었던 이 셀주크 튀르크를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지배권은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통치권은 셀주크 튀르크의 우두머리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적 지배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술탄이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셀주크 튀르크는 바로 정치적 지배자로서 술탄이란 칭호를 받으면서 이때 당시에 이슬람 세계를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었던 바그다드를 포함한 이 이슬람 세계를 통치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이 셀주크 튀르크가 모든 아바스 왕조가 통치했던 지역을 다 통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요, 이 셀주크 튀르크가 바로 스스로 왕이 술탄을 칭하게 되자 이걸 본받아 가지고서 각 지역에 있던 여러 개의 이슬람 세력의 군벌들은 스스로 그 지역의 지배자가 술탄을 칭하게 되면서, 술탄은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슬람 세계에서의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즉 각 지역에 술탄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이제 셀주크 튀르크로 돌아가서 내용을 보면은 상황은 근데 이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을 계속해서 공격해 나갔던 이때 당시에 셀주크 튀르크,
자, 이쪽에 지도가 보이는데요. 이때 당시에 셀주크 튀르크는 이 북쪽에서부터 와가지고서 계속 와가지고서 이쪽 지역을 장악을 해 나가고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비잔티움 제국이 쉽게 이들에 대한 반격을 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바로 이 셀주크 튀르크가 크리스교의 성지라 볼 수 있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바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순례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자, 이때 당시에 유럽에 등장하게 됐었던 여러 개의 유럽의 크리스트교 국가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른바 그것이 여기 보이다시피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상대를 하느라고 이때 당시 아랍 세계는 계속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이 셀주크 튀르크가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몽골족이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몽골족은 순식간에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라 볼 수 있었던 바그다드도 함락시키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셀주크 튀르크도 같이 멸망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면서 셀주크 튀르크의 시대는 끝나게 되죠. 그리고서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맘루크 왕조와 같은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의 명맥을 지켜나가고 있었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몽골족의 통치 시대는 생각보다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통치했었던 몽골족의 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보냐면 일한국, 나중에 또 배우기는 하는데요. 이 일한국이 굉장히 이제 쉽게 무너지게 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여러 개의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그런 혼란에 빠져 있었던 상황 중에서 등장했었던 나라가 바로 여기 보이는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오스만 튀르크는 역시 튀르크족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오스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튀르크 부족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국가를 세웠다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이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장악을 한 다음에 동쪽으로는 강력한 또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많은 싸움을 벌였던 것은 아니에요. 싸움을 벌이긴 했었지만요. 자, 그렇긴 한데 서쪽으로는 이때 당시에 바로 서방쪽, 즉 유럽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열심히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 볼 수 있겠죠? 여기가요. 자, 그런데 이게 쉽게 정복이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이 모든 시간과 돈과 사람들의 노력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강력한 방어 진지를 이때 당시에 구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오스만 튀르크는 결과적으로는 그걸 뚫어냅니다. 즉 메메트 2세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로 엄청나게 커다란 대표 같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략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여기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일화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메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선생님이 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원래 이슬람의 그런 전쟁 방식에서는요, 어떤 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한 3일 정도? 이런 3일 정도씩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을 둬가지고서 강제로 그 지역을 약탈을 하게 한대요. 3일이 딱 지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순전하게 이슬람의 백성으로 전부 다 수용을 해준단 말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3일만 버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약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슬람의 전사들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약탈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약탈을 하다 보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깝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메메트 2세가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당했을 때
이때 당시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슬람의 전사들이요, 그대들은 바로 예전의 그런 전례에 따라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약탈을 하고 싶겠지만은 이 도시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 이번 한 번은 내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메메트 2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들이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을 했을 때에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많은 양에 해당되는 약탈금만큼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이때 당시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부 다 주면서 대신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메메트 2세는 나름대로 빅피처가 있었겠죠. 자기가 통치했었던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아예 수도를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그리고서는 옛날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이후에 여러 명의 이 오스만 튀르크의 술탄들은요, 이슬람 세력들을 자기의 통치하에 나름대로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옛날 맘루크 왕조가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이미 여러분들 이란국이, 몽골족이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을 때 칼리프를 죽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슬람 세계에서 칼리프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맘루크 왕조 쪽에서 바로 죽었었던 이 칼리프의 바로 친척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서 그 칼리프의 직위를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었던 바로 이 옛날 칼리프의 친척이 계속해서 계승을 하는 것이다라고 딱 선언을 하게 돼요. 물론 그것을 주변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들이 전부 다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이 오스만 튀르크는 바로 아프리카 지역까지 쳐들어가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칼리프의 후손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서부터 칼리프의 지위까지 이때 당시에 넘겨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슬람의 정치적 지배자는 바로 술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칼리프라고 하는 지위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 오스만 튀르크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의 왕들은 전부 다 술탄이잖아요. 그런데 오스만 튀르크 같은 경우에는 술탄이 칼리프를 같이 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술탄은 정치적인 지배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칼리프는 종교적인 지배자를 의미하는데, 이때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 시대 때 와가지고서 바로 오스만 튀르크는 술탄과 칼리프를 같이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튀르크의 술탄이 칼리프를 같이 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배자로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의 술탄 칼리프가 강력한 힘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계속해서 지나서는 이때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 한 명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 술레이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술레이만 1세는 당시에 발칸반도 지역을 진출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 여기 보이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지역을 점령했었던 오스만 튀르크.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유럽 지역에 해당되는 이쪽이 이제 그리스죠.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 반도 전체를 우리는 발칸반도로 얘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를 포함한 바로 발칸반도 지역으로 잘 나가진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술레이만 1세 때에 발칸반도 지역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영역을 열심히 확장해 나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쪽 북쪽에는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핵심 국가라 볼 수 있는 황제를 배출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 주로 머물고 있었던,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역은 오스트리아였었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빈이죠. 지금도 빈이지만 이때 당시에 술탄 칼리프의 군대가 슐레이만 1세의 군대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빈까지 공격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몇 번에 걸쳐 가지고서 포위 작전을 펼쳤던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순식간에 이 지역 전체가 이
오스만 튀르크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됐었고요. 이미 이때 당시에는 이 오스만 튀르크는 이 지역 전체를 아프리카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이렇게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술레이만 1세의 그런 힘이 전체 유럽을 진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교황은 나름대로 자신을 따르는 여러 개의 카톨릭 국가들의 군대를 연합을 해가지고서 술탄 칼리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합 함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지중해에서 여기가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술탄 칼리프였었던 그 술레이만 1세의 해군과 엄청나게 싸움을 벌였는데 이 싸움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이슬람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즉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에는 바로 우리 술탄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널빤지 하나라도 제대로 띄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슬람의 위세는 정말 엄청나게 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역은 실제로 거의 아프리카 지역을 다 차지했다 볼 수 있으니까요. 지중해 반 이상을 이때 당시에 이슬람이 먹은 것이니까 하나의 나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술레이만 1세는 바로 제도를 정비하면서 자기네 국가의 통치를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술레이만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까지 만들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바로 서아시아 이쪽 지역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유럽 지역과 현재 그리스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바로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는 바로 요 남쪽에 있는 이 지역 전부 다를 다 장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쪽은 유럽인데 저쪽 끝에는 바로 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물품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아 물품이 당시에 유럽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옛날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서 서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비잔티움 제국을 지나가지고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이 지역인데 항상 싸움을 많이 벌이는 경우가 많았었으니까 남쪽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탈리아 남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또 오게 되는 그런 그 루트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비잔티움 쪽은 그리스도교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루트잖아요. 그리스 정교 쪽이긴 하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여기마저도 이슬람이 먹게 되면서 이 결과 바로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방과 교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동서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짜증이 나게 됐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잘 나갔었던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 그러나 술레이만 1세 이후에는 바로 이 술탄의 자리를 두고서 술탄들 후보자들끼리 이 왕위 계승 싸움이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즉 술탄 계승권을 둘러싸고 분열이 되게 많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유럽 사람들은 종교가 달랐었던 이슬람이 동방과의 교역을 확실히 막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짜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에 도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싸움을 걸어봤지만 이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틈을 타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중세 도시 국가들이 성장을 해나갔던 모습도 실제로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자, 이랬었는데 이때 바로 유럽이 이슬람이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슬람을 피해가지고서 동방과 교역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바로 새로운 항로를 찾게 되었었고, 새로운 항로를 찾다 보니까 당시에 대서양이라고 있죠. 자, 여기 보이다시피 이쪽이 유럽이죠. 바로 이들은 가운데 지역에 있었던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바로 천문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구가 둥글다고 한다면 꼭 동쪽을 통해서 동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을 통해 가지고서도 동아시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동아시아를 가는 방법을 찾죠.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지 여기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요. 근데 문제는 이 루트가 더 쌌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기존에 바로 오스만 튀르크를 통해 가지고서 동서무역이 이루어졌던 루트가 점차 쇠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반대로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있었던 이 바다 있죠. 이 바다를 바로 대서양이라고 하는데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무역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대서양 무역이 융성되게 되다 보니까 중개 무역의 이익을 더 이상 오스만 튀르크가 차지를 하지 못하게 됐죠. 돈이 많이 안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점차 그 힘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스만 튀르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1차 대전에 독일 편으로 이제 가담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이기도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력했었던 그리고 어느 정도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던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차별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슬람의 정신도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데브사름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부러 이때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는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지역에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권에 계속해서 참여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스만 튀르크가 통치했던 그런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뭐냐?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슬람교고요. 두 번째가 바로 크리스트교 중에서 동방정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 동방정교회를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딱 봤을 때 크리스트교, 정확히 얘기한다면 꼭 크리스트교만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뭐 유대교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줬던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데, 근데 주로 뽑혔던 사람들은 크리스트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정복지 지역에서도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그런 청년들 중에서 딱 봤을 때 나름대로 뛰어나다고 생각되었었던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재능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재능이 관리와 관련된 쪽에서 재능이 좀 있을 것 같은 건가, 아니면은 바로 군대 쪽과 관련해 가지고 재능이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에 이 사람이 재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리 쪽의 경우에는 바로 술탄을 시중두는 그런 시중두는 사람으로서 처음에 일을 시키고 있다가 점차 바로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고요. 그 다음에 군대 쪽이라고 한다면 이 군대들을 바로 점차 키웠는데 바로 술탄 직속하에 술탄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대우 좀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군대 생활하는 이른바 예니체리라고 하는 군대로 임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크리스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종교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술탄을 보호하거나 바로 떠받들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군대라든가 관리가 되기 전에 이들은 전부 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당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꼭 이것이 크리스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출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때문에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외아들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자까지 들여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자기의 친아들을 이때 당시에 바로 이렇게 데브사름의 제도에 같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서 뽑혔었던 군대예요. 이 군대는 바로 예니체리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이 예니체리 군대는 뛰어난 비이슬람교도 출신에 해당되는 싸움 잘하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탄의 직속하에 있었어요. 자, 술탄의 직속하에 있었던 직업군인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딴 건 몰라도 술탄에 직쏘고 있었던 군인들이기 때문에 술탄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그들의 힘은 점차 힘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고, 실제로 술탄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혁혁한 전과를 많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튀르크가 이렇게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게 됐을 때 이런 예니체리들이 활약했었던 그런 바가 되게 크기도 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오스만 튀르크가 성장하는데 커다란 힘을 보탰었던 예니체리 군대들은 바로 그 공로 때문에 점차 힘을 키워나가면서 나중엔 오스만 튀르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층으로 성장해 나가고, 나중에 가서는 오스만 튀르크의 개혁에 굉장히 걸림돌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용정책입니다. 오스만 튀르크는 이때 당시에 예전에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항상 대제국의 경우에는 통치 정책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 대제국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제국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다양성 등을 최대한 인정을 해줬다고 하는 건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처럼 오스만 튀르크도 마찬가지로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즉, 각 민족이 오스만 튀르크 안에서도 무슨 언어를 쓰든지 상관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문서는 이제 튀르크 언어였다고 해요. 근데 튀르크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었었고요. 심지어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던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크리스교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터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각 민족의 전통 같은 것을 다 인정을 해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인정해 주려고 한다면은 바로 그 민족이라든가 혹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같은 것도 전부 다 인정을 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문제는 오스만 튀르크는 그것마저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즉, 이때 당시에 바로 세금 납부만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에 대해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이른바 세금 납부를 전제로 바로 비이슬람 교도들이 자치적인 공동체를 구축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무슨 언어를 쓰든 무슨 종교를 믿든 전통을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거의 다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단 이 사건, 이들이 일으킨 사건들이 이슬람 교도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바로 국가로서부터 제약을 받는 것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던 바로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튀르크 안에서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여기 보이는 밀레트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오스만 튀르크의 경우 약간 좀 골치 아픈 것이 있었어요. 영토가 굉장히 많이 넓잖아요. 이 넓은 영토에서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월급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 오스만 튀르크는 아예 뭘 했었냐면, 술탄이 직접적으로 통치한 지역은 일단 빼놓습니다. 하지만 술탄의 직할지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있었던 그런 영토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런 영토들을 오스만 튀르크의 각 관리들에게 어느 정도 좀 골고루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때 당시에 술탄의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지들을 일컬어서 보통 우리는 티마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티마르는 바로 관료들이라든가 군인들에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땅을 줍니다. 그리고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국가가 아니라 바로 국가에게서부터 그 땅을 받은 관료라든가 군인에게 대신 내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바로 관료나 군인에게 그들의 봉급 대신에 그 땅을 주고서 그 땅에서부터 그들이 알아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간 좀 봉건제하고 살짝 좀 뭔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동서교류의 발달에서는 바로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번영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오스만 튀르크는 동방과 서방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서양 무역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동방과 서방의 무역은 오스만 튀르크를 반드시 통해야만 바로 물건들이 이동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에다가 바로 엄청난 양의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자기네들 시고 이것을 바꿔가지고서 이제 유럽에다가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막대한 차익을 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가 엄청나게 성장해 나갔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이들이 위치했던 지역이 바로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잖아요. 교차점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같이 이 지역에서 섞일 수 있는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였었던 이스탄불은 옛날 비잔티움 제국이 그랬었던 것처럼 동방과 서방 간의 무역이 바로 이 이스탄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라시아 교역권의 중심지로서 이 이스탄불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5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문화에 대해서는요. 성격은요. 바로 보세요. 이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죠. 근데 또 한 가지 이들이 정복했었던 땅이 바로 대체로 봤을 때 옛날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지역, 즉 비잔틴 제국의 문화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이들은 바로 이쪽 지역엔 옛날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역의 일부가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페르시아의 문화들도 같이 여기에 융합되고요. 거기다가 바로 오스만 튀르크의 나라인 오스만 제국을 만들었었던 오스만 튀르크의 민족이 바로 투르크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르크의 문화도 같이 여기에 융합되게 되면서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문화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다 보니까 특정 사물이라든가 뭐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는 것을 약간 좀 금기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되게 아름답게 장식을 할 수 있었던 이른바 아라베스크 무늬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됐었고요. 특히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행했던 세밀하게 그림을 그렸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도 같이 유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천문학과 지리학과 수학 같은 것도 발달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장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 같은 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 몽골 사람들이 생목인을 바로 국가의 제2계급으로 임명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계산이 빠르니까 그렇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도 바로 이런 수학 같은 것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이슬람 사원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도 굉장히 좀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옛날 비잔티움 제국이 통치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 양식을 많이 본다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모스크의 양식은 어떤 건지는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돔지붕이죠. 둥구스로 만든 그런 지붕, 이런 돔 지붕이 딱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내부에 공간이 있었던 그런 형태의 모스크의 모습을 띄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양 귀퉁이에는 바로 사람들에게 예배를 하는 시간을 알리는 바로 탑들이 4개가 이렇게 깔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었죠. 자, 그랬었는데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들이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이들이 이때 당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을 하면서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성 소피아 성당이요. 근데 그 성 소피아 성당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 지붕들이 돔 형태이기는 한데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가운데는 굉장히 거대한 돔이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돔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의 돔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들이 같이 섞여가지고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던 이슬람 사람들은 바로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서 돔들이 여러 개가 같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중첩된 돔의 지붕의 모습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 여러분은 프린트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이 있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바로 여기 보다시피 돔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형태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형태의 모스크를 많이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세 대륙을 아우른 오스만 제국에서부터 2번 오스만 제국의 문화까지. 자, 1번 셀주크 투르크의 성장에서는요 별표 1개 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었던 빈칸에 적겠습니다. 셀주크 투르크 어입니다. 셀주크 튀르크.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나라가 이슬람교로 개종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었죠. 바그다드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로부터 국왕이 정치적 지배자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되죠.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술탄. 그쵸? 빈칸에 적겠습니다. 술탄.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쇠퇴에서는 예루살렘 정복 및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을 했었으나 이것이 그만 실수였던 것이죠. 밑줄 치겠습니다. 크리스토교 세계와 마찰하게 되면서 국력이 약화됩니다. 대표적인 마찰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뭐라고 하죠? 바로 십자군. 적겠습니다. 십자군. 자, 이런 마찰로 국력이 약화됐고요. 그 다음에 13세기 중반에는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쇠퇴 및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에서부터 4번 다양한 문화의 발달과 관련돼서요. 1번 성장에서는 13세기 말 빈칸에 적겠습니다. 오스만 튀르크 쪽이 자 소아시아를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건국됐죠. 자, 밑줄. 자, 이제부터 별표 2개 칩니다. 자, 영토 확장에선 빈칸에 적겠습니다. 메메트 2세. 어이입니다. 메메트 2세. 이 메메트 2세라는 왕이 바로 15세기에 밑줄 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정복.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름을 바꿨죠? 뭘로 바꿨죠? 바로 이스탄불로 개칭 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별표 2개 술탄 칼리프제에서는요 튀르크의 술탄이 무엇을 겸한다고 했었죠? 바로 칼리프. 자, 칼리프를 겸했다. 자,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밑줄 치겠습니다. 이슬람 사회의 최고 지배자 절대 권력을 행사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전성기에서는요 별표 2개 빈칸에 적겠습니다. 술레이만 1세. 자, 동그라미 1번 발칸반도로 진출합니다. 그리스가 있는 그쪽에 위쪽에 해당하는 건 반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유럽 연합 함대를 격파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내치도 했으니 빈칸에 적겠습니다. 술레이만 법전을 편찬합니다. 동그라미 5번 각종 제도 정비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동그라미 1번 서아시아와 동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거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동그라미 3번 동서무역을 독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쇠퇴를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술레이만 1세 사후 술탄 계승권을 둘러싼 분열이 일어났고 동그라미 2번 신항로 개척 이후 빈칸을 적겠습니다. 대서양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반. 자,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을 본다고 한다면 빈칸에 적겠습니다. 데브사름의 제도. 자, 동그라미 1번 정복지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크리스트교도. 꼭 크리스트교도만은 아닌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도라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크리스트교도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뽑힌 이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군대인 예니체리 여입니다. 예니체리가 되거나 관리로 임용.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역시 예니체리. 뛰어난 이슬람교도 청년들을 개종시켜서 술탄 직속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들은 공로를 많이 세운 것만큼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고 점차 그 힘이 거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강력한 권력층으로 성장. 밑줄. 자, 관용정책입니다. 자, 튀르크어를 공식 문서로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1번 각 민족의 언어, 종교, 전통을 인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세금은 어쨌든 간에 국민이니까 납부는 해야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세금. 자, 세금 납부를 전제로 비이슬람교도의 자치적 공동체 구성 인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밀레트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티마르제. 자, 술탄의 직할지를 제외한 영토. 이 영토를 티마르라고 하는데요. 티마르를 정부 관료나 군인에게 주고서 봉급 대신에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탐구에서 바로 1번에 자료 1번에 들어갈 말은 바로 티마르제죠.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바로 동그라미 4번에 동서교류의 발달에서 별표 하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동그라미 1번 중개무역여입니다.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번영. 동그라미 2번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고 동그라미 3번 주로 수도였던 이스탄불이 유라시아 교역권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별표 2개. 성격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이슬람 문화와 동그라미 2번 비잔티움 문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페르시아, 빈칸에 적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튀르크의 문화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문화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술 측면에선 동그라미 1번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세밀화가 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천문학, 지리학, 수학 등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문화 측면에서는 여러분 다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술 별표 하나 쳐주고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모스크 건축. 이 모스크 건축에다가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모스크 건축 밑줄 초기 동그라미 하나의 돔 적겠습니다. 하나의 돔과 넓은 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에 후기 동그라미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으로 여러 개의 중첩된 빈칸에 적겠습니다. 돔의 지붕, 이런 형태의 지붕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때 당시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술탄 아흐메드 사원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사 탐구에서 자료 기억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모스크가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